번째 순서는 전략인사이드 안기태 연구원. 예,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글로벌하게 다들 돈을 풀고 있고요.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지금 세계 공이 지금 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풀어난 돈이 결국은 어디론가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마르진 않고 어디론가 들어간다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사실 지금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 이 정도가 아닌 그 이상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역사가 너무 길긴 하지만은 이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비교할 만한 케이스긴 합니다. 이게 역대급의 전염병이 터졌던 게 그때 100년 전이 유일한 사례라서. 근데 그 당시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 인구 3%가 죽어나간 상황인데, 경기 침체는 미국이 딱 8개월 정도 짧게 겪었고요. 역대급 사건인데도 8개월이었고, 주가는 이게 한 석 달 동안 5% 하락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풀려나면서 이게 9개월 동안 40% 상승한. 그러니까 너무 옛날 케이스이긴 한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염병으로 해서 돈이 풀려나갔다.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도 구경제 신경제가 있듯이 당시도 구경제 신경제가 있는데 당시는 구경제가 철도, 그러니까 당시는 철도주가 원래 비중이 높았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신경제, 전기 자동차 쪽으로 돈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풀어내는데 사실 질병 때문에 리세션이 올 것 같진 않거든요, 침체가. 그러면 침체가 안 온 상태에서 돈은 굉장히 이제 빨리 풀어내는 거고, 일단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풀어내는 거고, 이 돈이 어디론가 들어갈 텐데, 일단 2분기에는 중국이 내놓는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그쪽은 결국에 공급 과잉 부담이 있어서 하반기까지 길게 보면은 결국에 공급 과잉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100년 전처럼 신경제 산업 쪽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 소프트웨어, 지금 대장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이 결국 마지막까지 더 쭉 각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결해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는데 우리 시장 멘트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시황도 연길입니다. 전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4.6% 그리고 4.5%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섹터 수익률을 견인한 것은 IT 섹터인데요. IT 섹터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그동안 기술주가 미국 주식시장 랠리의 주도주였는데 최근에 흔들림을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IT가 급등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쪽 익스포저가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서 어느 정도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밤사이에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패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고, 전일 BOJ와 BOE에서 이 중앙은행들이 정책 공조에 동참하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될 예정이 이 G7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 여건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그리고 일드 커브 기울기 등을 고려했을 때 과거 연준이 항복, 즉 비둘기 기조로 전환했던 국면까지 지금 빠르게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중앙은행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을 꼽자면 오늘 있을 슈퍼 화요일에서 이 샌더스보다 이 바이든 쪽에 이 후보들의 지지가 몰려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그리고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이번에 백기투항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샌더스보다 바이든 쪽에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 중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서 밤사이에 주가가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율 권하민 연구. 네, 원달러 환율 전일 급락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전일 1200원, 원달러 환율 1193원까지 이제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요. 2월 말까지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 6%였던 거에 비해서 이제 10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위안화 쪽에 있는데요. 2월 제조업 PMI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가 확산되면서 위안화도 이제 달러 위안 7위안 아래로 하향 안정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봤던 스탠스와 달리 연준이 이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기준으로는 일단 1170원, 80원대 수준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분기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1월 중에 저점 1154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결국 유럽 대비 미국 경제의 우위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뭐 달러 인덱스의 약달러로의 추세적인 전환 기대는 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존에 월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3,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 각각 1190원 그리고 1200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바로 전일 있었던 미국의 2월 ISM 제조업지수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미국까지 이제 건너온 모습입니다. 지표가 좀 많이 이제 부진을 했는데요. 전망치랑 전월치 하회한 50.1 기록을 했습니다. 생산 지표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생산이 많이 까지면서 재고를 많이 소진한 흐름입니다. 재고 항목이 2017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지표 다음 페이지 그림 4번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제조업 PMI를 좀 비교했을 때 여타 아시아권이나 유럽과 비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망 차질 우려가 좀 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출 주문이나 수입 등의 대외 수요 지표 악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지표가 추가로 악화될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정책 대응 기대감 여전히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 소진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제조업 경기는 회복이 이제 꺾이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관련 코멘트. 이번 달부터 중국 신증권법이라는 거 다시 재차 발효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실 IPO 등록제의 전면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PO 등록제라고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서 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6월에科创반 설립 당시에 처음으로 IPO 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보통 1년 반, 길게 5년까지 길었던 IPO 예정 기업들의 상장 주기는 약 6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증권법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 내용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증권법의 시행은 중국 자본시장 개혁 가속화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주식 공개 발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지속적인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가능성도 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형 또한 민영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혜 업종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이제 신증권법 시행에 따라서 이제 IPO 등록제가 전면 시행이 되게 되고, 먼저는 창업한 그 이후에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IPO 신청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IPO를 주관한 증권사의 IB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IPO를 잘하는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이제 증권사인 중신증권, 화태증권, 중신건투 증권의 이제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하나 이제 수혜되는 업종 같은 경우 VC하고 P인데요.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에 속한 비상장 기업이 IPO 등록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창업판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창업판에 상장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이제 지분을 직간접 보유한 이제 VC, PE들의 투자 수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 VC하고 PE 자회사를 보유한 BAT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중국 대표 금융사이면서도 VC, PE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중신증권, 화태증권, 해톤증권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IPO 하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 한도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하겠습니다. SK 김동영. 예,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들인데요.
그 중에서 펀더멘탈이 괜찮은 SK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자사주 5% 상당히 큰 규모로 9천억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연초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하락한 것도 있고, 상장자 회사들이 또 우연치 않게 4분기 실적들이 다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할인율도 지금 이제 NAV 대비 54% 할인까지 확대가 된 상황이지만, SK의 지주회사로서의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지난 12월 30날 그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2분기 중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장 주관사이고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다음 순서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는 SK 실트론 상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CMO 사업 통합법인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회사 인큐베이팅의 선순환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될 걸로 보이고요. 바이오팜 상장을 저희가 뭐 규모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구주 매출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말 배당 지급, 그리고 다소 좀 이제 중단된 느낌이 드는 M&A도 다시 강화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비상장 주력 회사인 SK 실트론하고 SK E&S 성장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트론은 설비 투자에다 계속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배당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더라도 아마 배당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얼마 전에 미국 SIC 웨이퍼 M&A도 마무리를 한 것처럼 이런 내부적인 성장과 외부적인 성장 병행을 하면서 계속 커질 걸로 보이고요. SK E&S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미국 프리포트 쉐일 베이스 LNG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온기 반영 기준으로 최소 지금보다 한 15% 정도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민 위원이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SK텔레콤 관련된 부분이고요. 규제 환경 변화로 강제적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SK텔레콤을 두 개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간에 목적은 가치를 좀 더 받겠다라는 얘기이고, 당연히 주요 자산인 SK텔레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SK한테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보 마그네틱. 네, 대보 마그네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탈철기라고 불리는 장비의 1위 업체입니다. 탈철기가 뭐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철이나 비철 금속들이 원재료나 아니면은 다른 장비들한테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력을 통해서 이런 철이나 비철 금속들을 제거하는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대부분이 지금 2차 전지 소재 공정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셀 공정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동사 글로벌 점유율은 약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제 니폰 마그네틱스가 있긴 하는데 나머지 경쟁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2차 전지 폭발과 관련돼서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양극 소재에 함유되어 있는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철을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안정성 확보와 수율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3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으로 약 91.2%를 기록하면서 고성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의 리튬 분쇄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리튬을 이렇게 곱게 갈아서 양극재들한테 공급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지속적으로 증설이 가능하다 보면은 실적 성장적인 모멘텀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독보적인 경쟁력과 MS 때문에 타 2차전지 장비 업체들에 비해 상당히 비쌉니다. 멀티플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27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리미엄이 근거의 기술력 자체는 향후 이제 신규 경쟁사들에 대한 유입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재 쪽에 대한 진출 자체가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꼽힌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의 내용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매출이 빨리 는다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 영업이익률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죠? 일단은 아시다시피 깔고 가는 고정비가 있는 상태에서 동사가 수주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이 진행되는 데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어디에 매출이 크게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네, 어제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스타항공 지분 51.2%를 545억 원, 주당 1,964원에 인수하겠다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 취득일은 4월 29일이 될 거고요. 일단 뭐 기대 요인들은 점유율 상승이나 노선, 슬롯 확대 등이 좀 기대 요인이 되지만 지금 이제 리스크 요인은 일단 지금 이제 사상 최악의 영업 환경이거든요. 이익 창출이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재 확대로 인해서 영업 적자가 좀 확대될 것 같고 이제 고정비 부담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유출이 좀 더 빠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시너지는 좀 기대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좀 이제 상황이 이제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이 코로나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 과연 이 리스크 요인을 잘 특히 이제 유동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어제 사실 주가가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또 1% 하락까지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BR 밸류에이션도 지금 이스타항공을 합산한 제주항공이 2.5배로 경쟁사 대비 좀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일단 이스타항공 재무제표가 아직 이제 2019년 재무제표가 좀 안 나왔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운영기재 규모나 인력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조금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뭐 은행 크레딧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한스 레이저. 네, 바스프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4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로는 많이 줄었지만 직전 연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유사한 실적이었고요. 맨 아래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6개 사업부가 있는데 범용 소재 쪽 그 사업부 실적은 이제 큰 폭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케미칼이나 뭐 머티리얼 쪽은 이제 축소가 된 반면에 스페셜티 중심의 사업부는 이제 실적이 좀 증가를 해서 이익을 좀 방어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염료나 뭐 안료 뭐 하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그리고 촉매나 코팅제를 많이 만드는 이제 서피스 뭐 테크놀로지 뉴트리션 애그리컬처럴 그 사업부는 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을 좀 방어를 했습니다. 작년 전체 에비타도 좀 마찬가지 축성을 보였습니다. 커머더티는 이제 이익이 전체 줄었고 뭐 스페셜티는 이익이 좀 느는 그림을 좀 보였고요. 네, 올해 2020년도에 이 에비타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했는데 작년과 유사한 한 42억 유로에서 48억 유로 수준의 에빗을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뭐 사업별로 보면은 3페이지에 좀 테이블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커머더티 쪽은 부진한 이익이 뭐 지속되는 반면에 뭐 이런 4개의 사업부의 스페셜티는 이익이 조금 더 늘어서 전체 이익이 좀 방어가 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석유화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그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이익도 좀 줄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부진하는 흐름인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셜티 제품이 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뭐 앞으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면서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동진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화권 쪽에 석유화학 설비를 증설하는 이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추가된 것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저탄소 성장 전략을 그 일환으로 좀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2030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이거를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체 회사 규모에 비해서 2차 전지에 이제 양극재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쪽에서도 이제 임플리케이션은 일단 퓨어 케미칼보다는 이제 비석유화학 중심의 기업이 이익이 좀 더 방어적이고 주가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동박 그리고 IT 소재나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기타 이제 퓨어 케미칼로 되는 이제 범용 제품 중심의 석유화학 기업보다는 실적과 주가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동박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 구조가 바뀐 이제 SKC의 경우는 영업이익이 1분기 증익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태양광 모듈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솔루션 영업이익률 견조하게 좀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스레이저. 예, 한스레이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스레이저는 저희 NH 글로벌 스탁스10에 2월 21일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글로벌 이 레이저 장비 생산 기업이 한스레이저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낮아진 가이던스에 부합한 전년 대비 61.7%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이제 이익이 급감했던 요인들을 찾아보니까요. 결국은 주요 고객인 애플의 설비 수요가 감소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일부 고객의 캐펙스가 감소했고 제품 납기 지연 등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애플 설비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제품 믹스가 악화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선 발생 그리고 일부 고객 매출 건의 대손 상각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면서 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애플의 5G 아이폰 출시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나 이제 디자인 변화가 예상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아이폰 외에도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의 관련 장비 납품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애플 관련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전방 산업인 OLED, 2차 전지의 설비의 신규 증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PCB 업황 회복 등에 따라서도 관련 레이저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적 회복이 당분간 지연이 되겠지만 2, 3분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전방 산업 수요가 회복되면서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 이어서 NH에서 보는 아시아코어 에쿼티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드릴 종목은 중국 교통건설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시설에 이제 특화된 건설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교통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인프라 투자 이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특수채 한도를 증액하고 이거를 이제 조기 집행한 부분에서 이제 자금이 좀 괜찮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점차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성장 우려를 둔화를 우려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양한 재정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5%까지 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더 풀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한 운남성, 하남성, 북경시 등 7개 성시가 이제 총 25조 위안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인프라 투자가 포함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투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향후에 회사의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신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특수채 인프라 투자 비중 확대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재정부가
특수채 발행 한도를 이제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낮게는 2조 8천억 위안에서 높게는 3조 3천억 위안까지 이제 증액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특수채 발행 한도가 늘어나면서 인프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긍정적이고, 또한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에 특수채 중 부동산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내에 발행한 특수채 중 70%가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고 있어서 특수채 발행 규모도 이제 늘어나고, 거기에서도 인프라 투자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업의 조업 재계율이 이제 회복되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과 국유기업 위주로 이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통건설 같은 경우도 전세기를 통해서 임직원의 업무 복귀를 돕고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 착공이 재개된다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3월 초까지 이제 주요 프로젝트가 모두 착공할 경우 1분기 지연된 부분을 2에서 4분기 동안 모두 만회할 수 있어서 이제 연간 실적에도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연간 실적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